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기 유아 중이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저희 AWS에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구축해 볼 수 있는지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구축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분처럼 예쁘게 PPT를 만들지 못하고 글이 좀 난무하기 때문에 이 점 좀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행되는 여러 태스크, 그리고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뭐 CI/CD라던가 이런 거에서 아마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는 외부 API를 이용해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동적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예시로 들 수 있죠. 그렇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뭐냐?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원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데이터 저장소를 이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석하기 좋은 환경을 자동화하자. 이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는 채용 공고를 활용했어요. 채용 공고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였고, 이제 개발 직군 채용 트렌드를 이제 직무별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취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채용 공고에서 명시된 이제 뭐 업무 내용이나 자격 요건, 우대 사항, 기술 스택, 뭐 주소 같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키워드 추출해서 그걸 대시보드로 보여주자가 저희 사이드 프로젝트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왔냐? 원천 데이터로는 이제 채용 플랫폼 중에 이제 원티드, 렐릿, 점핏, 자플래닛 같은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총 이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총 15만 7천 개에 달하는 이제 공고 데이터를 스크래핑했고요. 네, 날짜별로 이제 적재된 원천 데이터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제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제부터 개념이 좀 난무한데요. 이제 ET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extract, transform, load란 말입니다. 네, extract는 뭐냐? 소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덤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transform은 이제 데이터의 형태나 포맷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적재를 하거나 레이크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몽고딜 같은 이제 노에스QL이나 아니면 이제 S3 같은 곳에 적재를 하는 것을 이제 로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ETL이랑 ELT가 있는데 아까는 이제 ETL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ELT를 말씀드릴게요. ELT는 말 그대로 그냥 트랜스폼이랑 로드를 그냥 바꾼 건데 데이터 외부 웨어하우스 내부의 데이터들을 이제 조작해서 이제 약간 추상화되고 요약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이제 분석용으로 사용할 때 모든 테이블의 접근 권한을 가지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ELT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어떻게 짰냐 하면 에어플로우랑 AWS 글루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빨간색 테두리 내부 흐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글을 가져왔어요. 이제 에어플로우는 파이썬에서 만들 수 있는 파이썬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현재로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거나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어떤 태스크들을 할 때 배치 태스크 아니면 이제 스트리밍 태스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에어플로우는 이제 배치 태스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이제 설계하고 예약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분석 쪽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에어플로우에서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짤 때 배그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태스크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를 했냐라고 하면 이제 스크립팅 데이터가 위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 year, month, day 그리고 parquet 형태로 이제 적재가 되게끔 구성을 했어요. 이를 이제 수동 매핑 형태라고 보통 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각각 저장이 되는 파일의 크기의 권장 사항은 128MB부터 이제 256MB 사이입니다. 이는 사실 이제 약간 하둡이랑 상관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HDFS라고 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네임 노드랑 이제 데이터 노드가 나뉘게 돼요. 이때 이제 파일 통신하는 블록 크기가 128부터 256MB 사이일 때 네트워크랑 디스크 I/O가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글루 크롤러를 사용할 때 파티셔닝 키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year, month, day로 나누게 되면 글루가 스캔을 할 때 이를 파티션 키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플로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패스트 API를 이용해 가지고 스크래핑 API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트리거링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WS 글루가 뭐냐? 그러면 좀 약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AWS에서 이제 서버리스로 ETL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ETL 작업 생성, 그리고 작업 모니터링과 로그, 그리고 서버리스 실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보토3를 사용해서 보통 다 트리거링을 했습니다. 네, AWS 구성 요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데이터 스토어,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크롤러, 데이터 카탈로그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뭐냐?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AWS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S3나 RDS, 레드시프트, 키네시스, 아파치 카프카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약간 소스로서 사용했을 때 이걸 데이터 스토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클래시파이어는 뭐냐? 이제 글루 크롤러가 데이터를 스캔할 때 어떠한 이제 결정 분류자가 필요한데 이걸 이제 클래시파이어라는 형태로 난 CSV만 읽고 싶어, TSV만 읽고 싶어, 제이슨만 읽고 싶어, 아니면 파켓 형태만 읽고 싶어, 제이슨 안에 어떤 네스티드된 형태를 읽고 싶어 할 때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롤러가 뭐냐? 크롤러는 위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정의가 된 우선순위 지정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스키마를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추론을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형태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 카탈로그인데 데이터 카탈로그가 뭐냐? 이제 테이블 정의나 작업 정의 그리고 기타 관리 정보들을 포함한 이제 약간 서버리스에서 데이터를 쿼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고 글루 크롤러를 통해서 이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 카탈로그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ETL 잡이랑 작업 모니터링 역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글루에는 이제 잡이라는 이제 작업 단위가 있어요. 이 작업 단위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 거냐면 ETL 작업을 생성할 때 스크립트 형태로 짜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 데이터 원본이나 데이터 대상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로직을 짠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 형태로 짜게 됩니다. 스크립트는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냐? 주로 이제 뭐 스칼라나 파이썬 같은 이제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로 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판다스랑 스파크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나 판다스를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이제 AWS 글루 컨솔이나 API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크립트를 짠 거를 스케줄이나 이벤트 형태로 이제 실행하는 주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에어플로우를 사용해서 스케줄링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글루에서 권장되는 데이터 포맷이 존재해요. 이를 이제 주로 제일 권장되는 형태를 열지향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칼럼 형식대로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해서 열지향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보통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파케이 형태인데 이제 파케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는 이제 압축 포맷 방식으로 데이터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스캔해야 될 데이터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가 이를 인식할 때 스냅피 압축 형식으로 이제 읽을 수 있게 되고 아테나는 이제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파티션 키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파티션 키만 읽게 돼가지고 필요한 컬러만 읽음으로써 리드 아이오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비용적인 면인데 이제 파케이 형태랑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서브리스에서 아테나를 사용할 때 비용적으로 일반 CSV를 읽을 때보다 98%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100달러를 써야 되는데 2달러로 허리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루 코롤러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서 전처리를 크게 1차랑
2차로 나눴습니다. 1차 전처리랑 2차 전처리는 다 글루 ETL 잡을 사용을 했고 이를 다 파케이 형태로 똑같이 파티셔닝을 잡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3에 있는 버켓에 이제 데이터를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크게 플랫폼별 크롤러 이거는 이제 스크래핑 된 데이터 크롤러죠. 그다음에 1차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크롤링했고 2차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또 크롤링했습니다. 이를 다 물리적인 파티셔닝을 했고 이거를 이제 글루 크롤러가 스캔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테이블 스키마를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인크리멘털 업데이트라는 형태를 수행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글루 ETL 잡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 저는 이제 파이썬 쉘 스크립트 에디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글루 크롤러를 사용해서 파티션 키를 이제 생성을 했으니까 이를 카탈로그로 읽어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1차전 처리는 첫 번째로 이제 파이스파크라는 거를 사용했고 2차전 처리는 판다스를 사용했는데 네, 여기서 왜 파이스파크랑 판다스를 왜 다르게 사용했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스파크에서 중점을 둔 작업은 카테고리를 생성하거나 어그리게이션을 한다거나 조인을 하는 등 이제 셔플링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보통 수행을 해줬어요. 이를 이제 파티셔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다스에서 읽어올 때는 싱글 노드로 읽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티셔닝을 했기 때문에 여러 워커스에서 빠르게 분산 처리를 함으로써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처리는 이제 판다스를 이용했는데 이는 이제 제가 전처리할 때 키위파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텍스트 전처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처리가 끝나고 나서 똑같이 아래와 같이 이제 year, month, day로 파티션 키를 잡아서 버켓 내부 파티셔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글루 전처리에서 판다스를 왜 썼냐? 똑같이 다 스파크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스파크에는 UDF라고 해서 User Defined Function을 사용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파봤는데 이제 스파크에서 모든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노드가 있고 워커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워커 노드에서 키위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한 6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글루에서는 DPU라는 단위로 이제 워커를 스케일아웃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워커를 늘려도 시간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글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DPU를 늘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DPU 곱하기로 이제 비용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비용이 충격적이었는데 단순히 한 일주일 썼는데 한 100만 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파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알아보니까 키라는 객체가 직렬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이제 워커랑 드라이버 데이터 직렬화 문제로 스파크의 장점인 이제 분산 병렬 처리가 활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판다스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저희가 DPU를 다 10개로 설정을 했는데 그냥 하나만 사용해가지고 마스터 노드 하나에서만 실행될 수 있게 했더니 오히려 6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를 어떻게 썼냐 하기 전에 아테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는 이제 아파치 프레스토 기반으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AWS에 구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쿼리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인터랙티브 쿼리를 사용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쉽게 쿼리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쿼리를 실행한 후에 짧은 대기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쿼리 방식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쿼리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SQL 기반의 언어로 조회를 가능하게 해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서버리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비저닝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네, 아테나를 이용해서 저는 정규화를 했는데 그럼 정규화를 어떻게 했냐? 아테나에도 당연히 이제 ANSI SQL이기 때문에 CTS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CTS 형태로 이제 디스팅트를 써가지고 팩트 디멘션 형태의 스타 스키마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스타 스키마도 약간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그냥 제2 정규형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파케이 내부에 토큰화된 단어들의 집합이 이제 어레이 형태로 제가 칼럼 내부에 관리를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칼럼 내부에 어레이를 토큰화된 단어들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레드시프트를 원래 처음엔 저희가 다 사용하려고 했는데 레드시프트는 이러한 이제 어레이 형태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이 고생을 하면서 언네스트를 할래?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테나를 사용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스티드 된 칼럼은 이제 당연히 아테나를 정규화한 이후에
드랍을 해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당연히 정교화의 장점 중에 하나인 중복성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I/O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외부 테이블이란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외부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마치 내부 테이블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S3에 있는 그냥 CSV나 8K 데이터를 그냥 내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걸 외부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SQL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테이블이라는 거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관련한 명령어는 이따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 후에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장점은 계속 파티셔닝을 말씀드리지만 파티셔닝을 통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랑 저장 용량 감소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란 뭐냐? 이제 아마존에서 레드시프트란 거는 있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드시프트는 이제 AWS 지원해주는 웨어하우스 서비스인데요. 예, 스펙트럼은 거기에 대한 확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웨어하우스다 보니까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병렬 쿼리 실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서 쿼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레드시프트는 기본적으로 단위 비용이에요. 약간 연 단위로 나는 이 정도 약간 서비스를 쓸 거야. 그럼 한 달에 얼마 낼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펙트럼은 그게 아니라 pay as you go라고 이제 온디맨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제가 파케이를 계속 썼기 때문에 파케이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려면 레드시프트 클러스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할 때 S3에 있는 아까 외부 테이블을 생성해서 SQL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나서 레드시프트에 따로 테이블들을 이제 생성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조인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그래서 왜 사용했냐? 아테나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테이블을 사용한 이유는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제 확장성 측면이 제일 컸어요, 사실은. 스키마 아테나는 기본적으로 스키마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학부 시절에 배운 걸로 따르면 약간 물리적 스키마 이러면서 이제 약간 계층적 모델링 이런 개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테나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테나를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약간 베이스 스키마를 사용을 하고 나서 레드시프트를 이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제 스키마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계층적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마트를 이제 목적별로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할 때 어떤 걸 고려했냐? 그래서 마트를 구성할 때 이제 팩트랑 디멘션을 조인을 수행해서 비정규화를 수행을 했는데 이를 통해 이제 조인 연산의 최소화를 했습니다. 약간 쉽게 말하자면 이제 마트를 하게 되면 팩트랑 디멘션을 이제 조인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조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화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 비정규화 테이블을 이용해서 굳이 조인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셀렉트나 그룹 바이를 사용해서 최대한 조인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트는 풀리 프레시라고 해서 드랍 앤 크리에이트를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이제 아테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외부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안에 이제 데이터 마트들을 구성해가지고 이를 마지막으로 데이터 대시보드를 마트 기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U라는 단위로 사양을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35라는 최소 사양을 설정해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인데 어떤 그냥 프레임워크를 썼냐 하면 사실 슈퍼셋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슈퍼셋은 이제 오픈 소스로서 비교적 되게 러닝 커브도 적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도 지원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셋을 사용해서 마트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이제 공고수, 회사 위치, 기술 스택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인데 제 오늘 발표의 욕심은 글루 ETL을 쓸 때 조심히 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